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서울대 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죠. 한 시민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서울교통공사가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서 진행 중인 지하철 영명 병기 사업을 두고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시죠? 네. 왜 이렇게 질기게 버팁니까? 좀 빨리 좀 가지. 너무 이례적이더라고요. 더위가. 그러니까. 네, 처서가 지나면 원래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진 느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조상님의 지혜도 이제는 점점 빛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를 예측 못 하셨겠죠. 아. 네, 그러니까요. 좀 징글마다 빨리 좀 사라져주라 이런 네. 말씀 드리면서 자,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공식 모금기관인 서울대 발전재단이 최근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해 논란이었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자력 입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에 자초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이어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선점한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며 인권위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커에는 서울대학교 로고와 함께 자랑스러운 가족,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스티커에는 나는 서울대생 엄마, 나는 서울대생 아빠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와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스티커 등 기념품을 제공받는 형식인데 지난 1월부터 배부를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스티커를 두고 지나친 학벌주의를 보여준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 대학에서는 흔한 기념품이라는 반박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게 좀 그 며칠 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현재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 SNS X에는 서울대 로고와 영문 학교명 프라우드 페어렌트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서 이제 사진을 올린 누리꾼이 학교엔 학교 배지, 뭐 학과 점퍼 등으로 이제 계급 과시를 하더니 이제는 차에도 이러냐면 이제 학벌 자랑이라고 이제 비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해당 스티커는 서울대 발전재단에서 서울대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지급하는 SNU 패밀리 차량 스티커 세트 중 하나인데요. 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이름과 입학 연도, 단과대, 학과 등의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하면 학교 정보가 담긴 책자 등과 함께 이제 발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스티커는 단순 기념품으로 이제 교내 차량 출입이나 주차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단순히 그냥 액세서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고깝게 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학벌주의를 조장한다. 저런 것까지 자랑해야 되냐? 네. 보기 좀 눈꼴 시리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은 어느 대학을 나오는지를 여쭤보고 싶지만 안 여쭤보겠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스티커 없는 학교입니다. 아니, 혹시 이 학교 나온다 싶어가지고. 네. 아무튼 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장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변에도 물어봤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정적으로 좀 저항감이 들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자랑을 하는 용도 이외에 딱히 그 동인을 찾기는 어려워요. 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 개인이 한다는데 그거 뭘 그렇게 문제를 삼냐. 그거 약간 자격지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많긴 했고요. 근데 외국에서도 하지 않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외국은 이제 관광객들한테 많이 좀 파는 거고 오픈이 돼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서울대 재학생 부모한테 발급을 하는 좀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최민석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따가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끄럽냐면
그 뭐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게 부모로서 자랑스럽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집안에서 열심히 수고했다 그럴 일이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는 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전 좀 부끄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TMI죠. 투머치 인포메이션. 예. 알고 싶지 이제 않은데. 이 TMI가 너무 심해지면 꼴불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꼴불견의 선까지 넘어간 느낌이죠. 그래서 보는 사람은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좀 불러일으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 보낸 거 요즘은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입시 커뮤니티에서 서울대를 보낸 부모님들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예요. 그분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녀를 서울대 보낸 건 그들만의 성취이고 그들 가족들의 영광이지 우리의 성취이거나 우리의 영광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좀 꼴불견인 거죠. 붙이는 건 그들의 자유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서울대 생에게 또 나눠줬다면 또 얘기가 또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부모에게 나눠줬다는 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부모한테 굳이 이걸 왜 나눠줍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 제가 이제 서울대 학부를 나왔는데 이게 아마 발전기금과 연동해서 아이디어를 낸 걸로 좀 추정이 돼요. 제가 왜냐 이걸 돈을 받고 파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다만 그 동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입학해서 무슨 신입생들 음악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학교 발전기금 얘기를 상당히 좀 발전기금, 예, 그게 수십 년 전인데도요. 예, 그리고 동창회보에도 상당히 이제 약간 읽으면 아 이거 돈 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지로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스티커를 만든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학생들은 굉장히 민망해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그러네. 네, 저도 이제 가족 모임 같은 거 하면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카페 같은 데 가면 저희 아버지가 생전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알바생이나 거기 사장님한테 저기 이 방송 나온 우리 아들 그 주말에 시선 집중 들으세요? 거기 라디오에 나오잖아. 막 이러면서 부모님의 자랑. 자, 묻지도 않은 얘기를 그 TMI를 엄청 쏟아내세요. 그럼 제가 옆에서 엄청 타박하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네. 나 부끄럽다.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게 그 자랑이고 누군가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선 너무 창피하고 나 부끄럽거든요. 아 근데 그럼 잠깐 새끼를 빠져서 과잠이라고 있잖아요. 과잠. 네. 네. 과 점퍼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 사실 그것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3들이 졸업을 하면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뭐 4년제 대학이나 아무튼 대부분 대학을 가요. 물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졸업생들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일반적인 대학교를 다니는 그 평범한 학생들이 그걸 입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별로 뭐 큰 어떤 의식이 들지 않는데 사실 한국은 지나친 그 학벌주의 폐해를 겪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흔히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명문대학 학생들이 그 과잠을 캠퍼스 내에서 입는다는 거는 뭐 저는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복잡한 감정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뭐 판단하고 뭐 금지해야 되고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네, 저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같은 경우는 학교를 떠나서 그냥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 있거나 아니면 그게 또 워낙 막 입기 좋으니까 서울대나 연고대가 아니어도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입거든요. 그럼요. 저희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좀 불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애교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편해서 입는 경우도 있고. 좋게 본다면 소속감의 표현. 네, 소속감의 표현일 이렇게도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 가끔씩 독서하면서 지하철에서 독서하는 게 좋아서 네. 독서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대학 캠퍼스 가서 산책을 하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시내 대학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다녀 봤는데 오. 한양대학교에 가니까 그 학교의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과잠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예. 편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굉장히 실용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밖에 나와서 이제 또 그러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긴 근데 이제 하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도 또 차별화를 꾀하려는 이제 맞아요, 학생들이 생기면서
고등학교 이름이 들어가기 맞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영문고등학교. 있어요. 이제 서울대 온 학생들 중에서도 강남의 모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자기네 고등학교 이름을 새기기 이니셜을 시작했어요. 넣고. 이제 그게 또 차별화가 안 되면 중학교. 나중에 이제 산후조리원 이름까지 들어가겠다고.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과 동기들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과 동기들보다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대학을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또 이게 그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이게 또 많이 다른 그러니까 정서적 궤도가 구별짓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네. 수시 전형으로 들어온 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 나는 정시 출신이다, 나는 어디 외고 출신이다, 과학고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짓는 거죠. 모 대학에서 뭐 육두품 나오고 했던 게 이제 그 얘기였잖아요. 결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부모한테 이 나눠준 스티커를 나눠준 대학이 서울대가 아니었어. 네. 다른 대학이었다면 이런 논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논란이 안 됐죠. 그래요? 네, 다른 대학이었다면 그냥 소속감을 느끼는 거고 네. 그냥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별로 거부감 없이 느껴졌을 텐데 그럼 서울대가 거꾸로 서울대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억울할 거꾸로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거는 있죠. 서울대가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비판이라고 봐야겠죠. 결국 이제 최고라고 하는 뜻이 여기는 깔려 있다 이런 거죠. 네. 은연중에 깔려 있고 이게 학벌주의를 조장한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죠. 성취가 높을수록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물론 있는 거죠. 네. 학교를 떠나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 뭐 도곡동에 있는 타워 땡땡땡, 뭐 여기 사는 주민이 위아 타워 땡땡땡 패밀리라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 아파트 스티커는 다 있는데. 있는데 자동차에. 거기서 붙이면 또 느낌이 근데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주차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건 주차용이 아닌 거죠. 그냥 장식용이라서 그런 누가 거죠. 봐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액세서리니까 네. 이제 그걸 보는 시선이 불편한 거죠.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까지 연락을 해봤어요. 오, 저 준비성 좋아. 네. 그랬더니 그런 문화가 분명 있다. 근데 이 시작이 좀 기저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심심하답니다. 정말 대도시에 살지 않으면 이게 뭐 없대요, 놀거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열광하는 게 그 지역의 대학 스포츠. 예. 네. 그래서 뭐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 그 농구팀, 네, 야구팀, 대학 농구팀이나 미식축구팀 이런 네. 게 워낙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그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그 학교를 응원하면서 그 학교의 팀을 응원하면서 팬심으로 그 학교 셔츠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교 야구대, 봉황대기 이런 게 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비슷한. 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나 차별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팬심, 혹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기 때문에 이 서울대 스티커보다 훨씬 광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좀 얘기를 좀 넓게 해서 보자면 미국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만나면 이게 역사적으로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개척 시대에 한참 하루 종일 말 타고 가도 사람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어쩌다 이제 그 서부 영화 보면 펍에 가면 사람들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말 먹이고 자기도 목 축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하던 그 문화가 전통으로 이어져서 만나면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도 얘기하고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어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인사들을 하시는구나. 네. 반가우니까. 근데 저는 영화 보면 다 거기서 총싸움 하던데 보니까. 말하다 또 이렇게 그것도 욱하면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서부 영화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띄엄띄엄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뭐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몇몇 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힐 일이 적고 그만큼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어요. 네. 근데 한국은 얼마나 좁습니까? 맞아요. 이 좁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른 사회보다 더 많이 끼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까지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스노비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거는? 스노브는 원래는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속물근성 같은 건데 뭐 속물근성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속물주의 정도로 보면 되고요. 스노비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층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쯤부터 이제 뜻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지성인인 척하면서 젠체하는 허영심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뀌어서 이제 스노브에다가 주의를 뜻하는 이즘을 붙여서 결국 스노비즘은 결국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남한테 그걸 과시하거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만 빌려오는 성향. 그러니까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대학이 줄 수 있는 과실만 열매만 과시하는 성향. 이것도 사실은 스노비즘의 하나의 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티커, 이것도 학벌주의의 그 열매를 과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스노비즘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좀 약간 넓혀갖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또 문화 중에 하나가 이른바 플렉스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이 플렉스 문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서울대 스티커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거의 하나의 어떤 가지 혹시 이렇게 분류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플렉스 문화라는 거는 뭐 기원을 따지자면 좀 복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힙합 문화에서 왔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자기 PR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겸양이 미덕인 사회인데 그렇죠. 사실 좀 반대 문화예요. 미국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것도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들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외쳐야 되는 거. 자기가 스스로 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지고 볶으면서 살니까 자연스럽게 몇 번 마주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디서 고향이 어디고 어디서 어떻게 자랐고 뭐 다 알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추고 겸손하는 게 미덕인데 이 미국에서는 많이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플렉스 문화가 자리를 잡은 거고 그게 힙합을 통해서 좀 더 알려졌고 한국에서도 힙합을 좋아하고 힙합 뮤지션들이 플렉스를 많이 외치면서 그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됐고 그게 점차 다양한 연령층에 확산이 된 거죠. 네. 연관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자랑 저항성의 한계치가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자랑 강겠지. 이 SNS에서 보면 네. 다들 지자랑 하잖아요. 제일 좋은 모습만. 그러니까요. 가장 예쁜 단면만 잘라서 보여주다 보니까 지쳤어요. 가뜩이나 이 작가님 말씀대로 다닥다닥 붙어 사느라 옆 사람 자랑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SNS 키면 거기도 자랑이지. 이제는 차 끌고 도로 나가면 도로 차량 스티커에도 이게 붙어 있지. 이게 좀 이 저항성의 한계치가 좀 그게 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인스타에 뭐 나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고 사진 비싼 올리는 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소소하게 그런 거 다 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약간 자랑하고 싶은 심리의 발로라는 거는 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게 학벌주의라는 게 내가 온전히 정말 노력해서 뭐 인류대를 들어갔는지 전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뭐 서울대 입학 뭐 학생들 분석을 해보면 예전보다는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 입학률이 떨어진달지 특정 지역에서 입학률이 상당히 높달지 부모의 또 어쨌든 그 급여 뭐 이런 수준과 다 연동이 돼 있는 거라서 이걸 온전히 내 노력만으로 사고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 보기에는 그러면 좀 거꾸로 불편합니다. 부모는 자랑할 만한 내 덕분이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제 흙수저지만 내가 다 뚫고 잘했다 막 이렇게. 아이고, 미국 심리학회 있죠. APA,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보통 이제 논문 쓸 때 APA 규정을 많이 따올 만큼 APA가 공신력이 있잖아요. 네. APA에서 그 조사한 게 있는데 개인의 성취도에서 유전자의 역할을 따져봤어요. 네. 그게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학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스포츠 뭐 여러 분야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은 개인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냥 타고난 공부 머리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네. 라고 되물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분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거의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입시 강사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부모님 본인 공부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럼 애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타고나는 겁니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이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애창하는 MBC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 소개해주는. 네. 거기 이제 최근에 그 서울에 어찌 보면 최초의 그 단독주택 단지 구로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쭉 소개를 해주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사람들이 거의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면
당시에 이거를 정부가 알리지 못하도록 막았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 네. 왜냐하면 그게 단독주택 단지인데 그게 70년대가 그런데 거기에 단지 안에 수영장도 있어요. 와, 엄청 부잣집이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그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타운하우스 중에 최고급 타운하우스촌 이런 게 되니까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안 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지가 있는 것도 거의 몰랐다. 처음 들었어요.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대의 정서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둘의 정신이 있었고 공동체 정신이 있었는데 점차 이제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자신이 아니, 고려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남 시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씁쓸한 거죠. 아니 뭐 부모 입장에서 뿌듯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냥 혼자 뿌듯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면 그냥 되는 혼자 거예요. 뿌듯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의 성공에 본인의 지분이 높은 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으세요. 왜냐면 잊을까 봐.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M장 아버님이 시선 집중 출연하는 우리 아들이라고 소개하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당황하시죠. 리액션 해야 되니까 눈빛은 흔들리지만 입으로는 아우 그러세요라고 이제. 그럼 만약에 눈빛이 흔들리면 시선 집중 들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듣기도 힘든데 그거 동조해야 되는군요.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 이제 짚고 싶은 거는 이 비판이 학부모들에게 가기보다는 그렇죠. 학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사실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비판의 대상은 학교 쪽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어차피 자기 차에 어떤 스티커를 붙이던 본인들이 자랑인데 거기에 따르는 약간 창피함은 본인들의 몫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역은 성수역입니다. 최근 성수역이 성수 올리브영역이 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입찰가의 감정평가 금액은 높아지는데요.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8만 명이 넘는 성수역의 경우 당초 입찰 금액이 2억 9,948만 원으로 제시되는데요. 최종 낙찰가는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기준으로 해서 많은 유동인구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주변 성수역이 지금 말 그대로 핫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올해는 그 영민병기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영명병기 판매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개별 지하철 역사의 이름을 민간에 팔아 기존 영명에 다른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성수역 이외에도 강남역과 여의나루역의 영명이 약 11억 원과 약 2억 원에 낙찰됐다며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영명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은 역 이름을 돈 받고 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병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역 밑에 가로 열고 성수 올리브영역. 네. 그러니까 성수역이 올리브영역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두 개가 나란히 병기되는 거죠. 적힌다 이런 건데 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니 보십니까? 좀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하고 있어서 약간 스며든 느낌이에요. 저한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동안 좀 많이 좀 있지 않았나요?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좀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성수역이 굉장히 핫플로 이제 두각이 되면서 요즘 뜨는 곳이 거기죠. 네, 완전. 그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를 찾는 20대, 10대, 20대 이 MZ 세대들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CJ 올리브영이 낙찰에 참여하면서 약간 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실패하던 사업이 이번에 좀 약간 성공적인 결과가 좀 나온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저는 지금 올리브 영이 아까 그 모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뭐 을지로 입구에 무슨 은행역, 뭐 방배에 뭐 백석대 이런 식이거든요. 딱 특정. 근데 올리브영은 너무 전국에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성수에만 있는 거면 좀 모르겠는데 뭐 우리 동네에도 있고 그러면 왜 이게 기준이 왜 올리브영이야? 이거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거는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해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가실 분은 몇 번 출구를 이용하세요. 이게 또 안내 멘트로 나오거든요. 네, 그건 광고죠. 예. 그것도 광고잖아요.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아무튼 교통공사는 재원을 조달하겠다. 네. 맞습니다. 요 차원인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건 정말 돈 때문에 시작한 사업인 건 맞아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시작한 거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8년째예요.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과도 상당히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180억이 넘어요. 181억이에요. 네. 아까 그 올리브영 그 낙찰 받을 때도요. 돈을 상당히 많이 냈었거든요. 한 10억 정도를 냈다라고 하니까 그걸 변기하는데 3년 네. 이제 쓰는 걸로. 3년에 10억입니다. 네, 3년에 10억. 그리고 한 번 더 돈 내고 계약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그걸 이제 선점한 사람한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왜 그랬냐. 2020년도에 적자가 1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요금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다들 1,400원으로 찍히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적자를 메우질 못했어요. 그래도 5,100억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출범했을 때 이름이 변기된 게 2호선 방배 백석 예술대역. 그리고 을지로 입구 진짜 많이 들어가실 때 을지로 입구 IBK 기업은행역. 3호선의 홍제는 거기 서울문화예술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문화예술대역. 압구정 현대백화점역입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합병한 이후에 이 사업이 다시 잠깐 멈췄다가 재개됐는데 35개 역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최 작가는 어떻게 평가해요? 이게 공공성을 해치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서울 지하철이 막 적자를 1조 1,137억이나 봤다. 이러니까 결국 이게 적자 해소가 안 되면 지하철 요금이 더 인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특정 역 다음에 괄호치고 대학교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완전히 역 이름이 기업체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변기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대신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수역 같은 경우에 올리브영 이름이 변기가 되는데 올리브영의 본사가 성수동에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올리브영을 광고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에 이름을 붙이는 거면 이런 식으로 변기하면 결국은 그 지역성을 담보하지 않잖아요. 예컨대 서울 교대역에는 로펌이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럼 뭐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아니면 뭐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많이 줄었지만 대학로는 연극하는 극장이 많고 거기에도 큰 극장이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극장이 뭐 돈을 막 3억씩 10억씩 내고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성과 어느 정도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명을 병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상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기존의 그 변기도 아니고 그냥 있는 역명 중에 2호선만 벗고 2대 입구역이 있어요. 홍대 입구역이 있어요. 있죠. 건대 입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2대, 홍대, 건대는 전부 다 사립대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사립대 이름을 왜 그럼 이건 아예 정식 역명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식 역명으로 사립대 이름을 쓰는 판에 병기인데 그것도 못하느냐. 이 얘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학교 이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립대여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워낙 역사가 조금 됐으니까. 예. 네, 제가 다녔던 학교도 원래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역인데 거기에 이제 학교 이름을 넣기 위해서 학생들도 뭐 얘기하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표기가 됐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 지역 그 지하철 역에 자신이 다닌 학교 이름이나 자신이 속한 회사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자부심이 드는 일이고 분명히 그거에 따른 마케팅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전체 적자 수에 비하면 사실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3년 뒤에 또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을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해외여행 가보면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거 쾌적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편리한 거에 비해서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요금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결국은 또 민영화 내지는 요금 인상의 논리적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사실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하철 환경을 좀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민영화 내지는 요금 인상 혹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기사에 노인들 무료 요금부터 없애라. 이 이야기가 가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논리로 이어지는 약간 징검다리 효과로 작용이 될까 봐 그거에 대한 약간 걱정도 좀 되긴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서 영명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근데 그것은 반대죠. 수익 얘기하니까 저는 거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고 영명이 변기되는 그 업체 업체는 그 돈값을 하느냐가 지금 저는 궁금하거든요. 홍보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이 그럼 인식하느냐 이런 조사를 실제로 이 영명 변기를 한 기업에서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은 하더라고요. 네. 저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실 명백히 금융가잖아요. 한국의 월스트리트인데 근데 여기를 이번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이름을 변기하는 걸 샀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그 역 이름이 유진투자증권역으로 바뀌면 사람들이 거기를 오가면서 많이 볼 거고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증권 계좌를 틀 때 이 회사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지하철역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넓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스포츠가 이제 프로 스포츠가 성행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든 이런 걸 많이 새로 신축을 하고 근데 거기에 그 야구장 이름을 판매를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물론 여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그 구단의 돈도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시 재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지하철에 한정해서 이거 뭐 공공성이 있다 없다 따져야 될 성질의 문제냐. 라고 놓고 본다면 그게 또 변기가 되는 수준이라면 좀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용인해버리는 순간은 그러면 그 독점적 노출 효과, 홍보 효과를 누리는 주체는 돈 많은 곳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논리로 결국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로 또 얘기가 맞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서울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 경쟁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더 돈을 낸 사람이 그냥 낙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건은 있어요. 이게 지하철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안 돼요. 1km 안에 그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됐던 사례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었어요. 이 인근에 대형 병원이 있거든요. 이대 서울병원. 근데 낙찰을 받은 병원은 비교적 그 규모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이 그러니까 이대 서울병원이 반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낸 돈이랑 큰 차이도 안 나고 거기를 이용하는 그 을 이용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우리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더 숫자적으로 많은데 이거를 단순히 돈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심지어 법적인 조치까지 하겠다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조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국가철도공단은 좀 다르게 운영을 해요. 비슷하게 이제 뭐 분당선, 경의선, 경부선 운영을 하는데 반드시 공청회를 거칩니다. 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좀 별로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하고 또 하나의 요건은 최소한 이름을 붙이려면 그 기업, 그 사업장이 300명 이상 을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곳이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일단 기업일 테니까요. 그 기준이란 건 정말 저는 서울 지하철도 좀 참고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비싸게 팔리는 역도 있겠지만 변두리에 있는 역은 좀 쌀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기가 역명이 안 팔리는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은 안 팔리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지역. 약간 자격지심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사는 동네 인기가 없네. 강남역은 저렇게 비싼데. 그러니까. 그럼 싼 값에 그 지역 유지가 살 수도 있죠. 최민석 역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장원이네 역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분이 하셨던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얻는 대신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금 올리지 않겠습니다. 내지 뭐 무임승차 이걸 계속 유지하기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얘기는 더 한결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두 분은 이제 저걸 걱정을 했잖아요. 오히려 이게 교통공사의 적자를 더 부각을 시키면서 다른 식으로 이게 이제 논리의 근거가 돼버릴 수가 있다면 이거는 이중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적 담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철도공사도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좀 해가면서 영명을 병기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천적인 반대는 아닌 것 같고 세 분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근데 좀 뭔가 보완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익이 계속 발생될 경우 어떤 이득이 이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좀 밝히고 이 사업을 계속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성공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야무야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데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이 회자가 되면서 지하철의 적자가 계속 지금 오히려 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걱정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적자 해소의 일환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딱 전제해놓고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그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구책 중에 하나로 그걸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럼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적자 해소책은 뭐냐를 내놔봐라. 사실 이 얘기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느냐라는 게 또 사실은 비어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요금 인상밖에는 딱 이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부턴가 보면 옛날에는 지하철 역사 안에 점포를 내면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입차로고 막 이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되게 비싸고. 근데 지금은 별로 많이 사라졌던데요. 공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시 어떤 대책이라든 이런 것들을 강구하면서 그러면 수입 다변화를 영명을 파는 거 말고도 다른 데서 좀 찾는 노력들이 같이 되고 있느냐. 그게 병행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정말 짚어주신 대로 자영업 폐업률도 너무 높고 지금 뭐 이 대출률도 상당히 치솟고 있고 이래서 저도 되게 막 뭐 2호선, 3호선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역에서도 예전만큼 그렇게 활기 같은 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점포가 바뀌기도 하고 공실 상태로 오래 있기도 하고. 그럼 그것을 왜냐면 어쨌든 주요 상권 중에 하나인 건 많잖아요. 뭐 역세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지하철역이랑 가까우면 뭐 아파트든 상가든 상당히 가격 메리트도 있는데 정작 그 지하철역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정말 진지하게 많은가? 이건 좀 물음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소소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일정하게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을 감수한다면 그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 반대급부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의 점포가 공실이 늘어나고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래서 쉼터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영명을 통해서 약간 어떤 이렇게 되는 공공성을 다른 데서 그러면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딱 드리니까 저희 시청역이 생각이 나는데 시청역에 원래 한 이제 그 서점에서 책을 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다가 그게 큰 호응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공실로 남고 이러기는 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지하철 역사 같은 걸 서울시에서 이렇게 홍보 부스처럼 해놨는데 아이들이 워낙에 거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서 공간 활용을 상당히 잘했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독도 조형물은 지우냐 이거죠. 저도 독도 조형물 그 안국역을 자주 가서 자주 봤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깨알같이 오히려 공공성을 좀 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 아이디어도 좀 같이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좀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현재는 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어려운 문제부터 타개하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아마 어떻게든 전달이 될 거예요. 네, 전달이 돼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뭔가 반영이 될 거라고 시민의 한 명으로서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어쨌든 지하철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시작은 싼 이용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비싸지는 순간 공공성을 잃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방어해야 될 건 사실 이용 요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을 시작한 이상 지금까지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좀 잘 됐다고 하니까 잘 된 이유를 잘 파악해서 오히려 사업화 시킬 거면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는데 좀 방어할 수 있는 저지선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이제 그 이른바 국뽕 채널들을 보면 네. 그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지하철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쾌적합니다. 국뽕 콘텐츠에서 안 빠지는 게 한국 네. 지하철 아닙니까? 네. 한때 뭐 헬조선 한국이 싫어서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살기 좋은 거는 공과금이 굉장히 싸고 네.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고 싸다는 거거든요. 네. 영국만 가더라도 그러니까 네. 기차가 제일 먼저 영국에서 생겼잖아요. 네. 네. 철도의 역사는 사실은 영국의 역사와 그렇죠. 뭐 궤를 같이 하는데 영국만 해도 지하철이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10,000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굉장히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함이 느껴질 정도로 생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인데 지하철이 기왕에 영명을 병기하는 그 영명 판매 사업을 한다면 이걸 통해서 공공성은 제발 잃지 않았으면 하는 네. 바람이 시민으로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논란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 어딜 가도 에어컨 강도에 따라서 칸을 나누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무 세밀해. 양냉칸, 사실 중냉칸, 강냉칸. 파리나 런던 같은 세계적인 도시도 에어컨이 안 나와요. 베를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유럽 가면 집집마다 에어컨 없다던데요? 에어컨이 없는 집도 많고요. 왜냐하면 그쪽은 한국만큼 덥고 습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한국만큼 지하철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요 얘기를 꺼냈던 것은 지하철 영명을 팔아서 그러니까 돈을 수입이 온다면 그거를 꼭 그 적자로 메우는 이것만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네. 말고 오히려 그 지하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품성 차라리 그러면 상품성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게 하나의 재원으로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내 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를 줄이겠다. 이건 너무 단선적 접근 아니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니 그걸 투자의 개념으로도 한번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의 지하철이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꺼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랑 연관해서 이렇게 야채 같은 걸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역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동대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예. 한국의 지하철 공공성이 좋으니까 영명을 뭐 바꾸는 거 오케이. 그거는 어느 정도 병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갖고 있는 영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으니까 좌시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내는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그 역마다 어떤 그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거기서 뭔가 어떤 공간 연출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모색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해외 관광객만이 아니라 국내 어떤 그 유동인구도 더 흡수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여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책도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서울 둘러보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하철역 차라리 오히려 특화시키는 좀 더 입체적인 어떤 좀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지하철 내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들도 많고 네. 또 기업에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지하철 내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네.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네.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역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서는 좀 그래도 성공적인데 유동인구가 별로 없으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노력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계속 이렇게 좋은데 너무 비싸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국민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하철역이 M장기획역으로 변기되는 날이 오기를. 차례 한번 참가해 보시는 걸로. 아, 그럼 일단 지하철역 근처로 이사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새가 이사가 1km 못 안에 가고 있는데. 있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시선 집중력도 하나 가시죠. 그럼 여기 DMC역을 어떻게 없애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사회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네.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영어로도 근데 방송이 나오겠죠? 그렇죠. 성수 CJ 올리브잉 스테이션 뭐 이렇게 나오겠죠? This stop 이렇게 하면서 좀 어색하긴 하겠다. 익숙한 그 음성. 뭐 하여간 오늘 이야기는 어떤 그 지하철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까지 뭐 정색을 하고 반대할 이유는 좀 없다. 다만 그것이 좀 부분적으로 공공성 훼손을 감수하는 거라면 네. 또 그 다른 차원에서 공공성을 그러면 또 그만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모색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좀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